안녕하세요. 장준호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부족한 저에게 대학 교육에 대한 희망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상상력의 은혜를 주셔서 책을 쓰고 많은 사람들이 읽고 공감하게 해주셨습니다. 더군다나 교우님들께서도 많이 읽고 공감을 해주셨고요. 특히 김영미 장로님을 비롯해서 책을 읽고 공감을 해주셨던 여러 독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카레 냄새가 교회에 가득했는데요. 제가 또 카레를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이게 후각으로 기억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아마 카레 냄새가 풍기면 AI가 떠오르시지 않을까. 이 책은 대학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제가 갖고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AI로 해결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AI 에이전트라는 말을 이제 많이 쓰게 될 텐데요.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챗GPT 같은 그 AI 서비스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쓰실 텐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검색이라고 하면 검색은 이제 단어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인터넷상의 문서나 사이트를 알려줍니다. 즉 위치를 알려주는 거죠. 그럼 거기로 제가 가서 그 단어가 포함된 문서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내가 원하는 내용의 문서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검색인데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일본 여행이라고 검색을 하면 일본 여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오는데 찾아서 골라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쓰는 AI 솔루션들은 일본 여행이라고 치면 일본 여행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알려줍니다. 그럼 제가 이제 더 이상 찾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그 로직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데 뭔가 거짓말 같은 것도 나오고 그걸 이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잖아요. 환각이라는 말이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찾아갈 필요 없이 그냥 쭉 보내주는 거죠. AI 에이전트라고 하면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실행까지 해줍니다. 예를 들면 일본 여행이라고 쳤을 때 검색 엔진에서는 사이트들을 보여주는데 생성형 AI에서는 일본 여행이라고 치면 일본 여행을 내가 갔을 때 어떤 것을 할지를 저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쭉 구체적인 정보를 줍니다. 그거를 생성해 주기 때문에 생성형 AI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AI 에이전트는 호텔 예약도 해주고 결제도 해주고 제가 항공권도 미리 예약을 해주고 그러니까 저를 대신해서 실행까지 해주는 게 에이전트인데요. 대학 교육에서 에이전트가 쓰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졸업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러면 원래는 학교 사이트에 들어가서 졸업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지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내 에이전트한테 내가 졸업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지 좀 봐줘 라고 하면 학교의 여러 가지 수강 정보 시스템이라든지 졸업 규정 시스템 같은 것들을 얘가 다 돌려보면서 내가 졸업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찾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전트를 잘 활성화시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대학교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나아가서 이제 교회에 대한 얘기까지 하게 됐습니다. 김영미 장로님께서 독후감을 올려주셨었는데요. 독후감 내에서 대학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 하셨고 그래서 조금 마음의 부담이 있었어요. 그런데 특강이 결정되고 나니까 이게 전체 교인들의 시간을 할애받아서 하는 건데 대학에 대한 얘기만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히 용감하게 교회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담아봤습니다. 아침에 정장로님께서 저를 보시면서 교회의 미래를 담았어? 두고 보자라는 그런 다음이요. 예. 그래서 파트를 두 개로 나눴고요. 먼저 대학에 대한 얘기를 좀 짧게 끝내고 그건 제 책에 대한 얘기니까 오히려 교회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저는 아까 조동희 선생님 말씀처럼 화두를 던지는 거고요. 오늘을 시작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같이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제 생각의 출발은 두 가지 문제의식이었습니다. 하나는 일대 다 교육이고 하나는 전공과 학과의 경계입니다. 일대 다 교육은 사실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저도 대학에서 적게는 20, 30명을 한 클래스에 많게는 교양 수업 같은 경우에는 100명, 200명이 한 반에 들어오는데
열심히 가르치죠. 하지만 제대로 따라오는 학생은 20, 3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게 A를 주고 나머지 학생들에겐 B, C, D, 뭐 심지어 F까지 줍니다. 그럼 저의 책임은 다 한 거예요. 제가 더 이상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 그런데 왠지 그러면 B, C, D를 받은 학생들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나? 교육이라는 게 원래 1대1 교육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나 구조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1대 다 교육에서 만족까지는 아니어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제가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1대1 교육이 가능할 것 같다는 희망을 봤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학과 전공의 경계인데요. 몇 년 전부터 교육부는 융합 전공이라는 걸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교들이 가지고 있는 전공이 굉장히 오래된 학과 부분이잖아요. 근데 새로운 전공들이 막 나타나는데 새로 전공을 만드는 건 어렵기 때문에 기존 전공들이 융합하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저희 학교에 가족복지학과가 있는데요. 가족복지학과 학생이 이제 복지 상담사가 될 거거든요. 그런데 AI 상담에 관심이 있어서 AI 과목을 한 두세 과목만 듣고 싶어요. 그런데 제도상으로는 부전공을 해야 되거든요. 부전공은 10과목 이상을 들어야 됩니다. 그건 너무 부담되죠. 한 두세 과목만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컴퓨터과학과에 AI 관련 과목을 두세 과목을 들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컴퓨터과학과는 이미 학생들이 꽉 차 있어요. 더 이상 수강 신청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과목을 만들어서 그 학생들을 좀 받으면 좋지 않겠냐고 하지만 이미 컴퓨터과학과 교수님들은 한 학기에 자기가 해야 될 과목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에이전트를 쓰면 해결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제가 소설 형태로 썼는데요. 그 이유는 조금의 책임을 좀 면하는 면도 있고요. 이거 소설인데 왜 시비를 거십니까? 뭐 이럴 수도 있어서 소설을 썼고, 가상의 대학을 하나 썼습니다. 하버스톤 대학이라고. 저희 유진이가 하버드하고 스탠포드를 합쳐놓은 이름이냐고 물었는데 그렇진 않고요. AI한테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면서 인디애나 주라는 주의 특성을 잘 반영하면서 크지 않은 대학의 이름으로서 적절한 걸 물었더니 하베스트라는 그런 농업을 많이 한대요, 인디애나가. 그 다음에 스톤이 약간 완고한 그런 느낌을 준다고 하버스톤을 제안했는데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대학이고요. 이 대학이 굉장히 현실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었는데 새로운 총장을 이제 임명하고 그 총장이 기술 책임자를 임명하고 그 기술 책임자가 AI 에이전트를 써서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라고 제안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책인데요. 제 소설의 첫 3페이지를 AI에 넣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버스턴 대학교의 새로운 시대를 이끌 제17대 총장으로 레베카 모리슨 교수를 임명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버티듯 지나온 나의 10대. 하버스톤에 입학하던 그날 내 인생이 달라졌다. 이곳은 나에게 기회였고 가능성이었고 처음으로 나를 믿게 해준 곳이었다. 스탠포드에서 박사를 마치고 다시 돌아온 이유도 분명하다. 내가 시작된 곳이 여기였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지금 위기의 하버스턴을 위해 총장으로 이 자리에 섰다. 이 선택이 화살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걸 안다. 하지만 두려웠다면 애초에 이 길을 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는 내가 받은 것을 어딘가 있을 것 돌려줄 같은 배우 모양이죠. 존경하는 학생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솔직해지고자 합니다. 우리 대학은 지금 분명한 위기 속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동안 외면해왔던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저와 함께 하버스톤의 운명을 다시 써내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제 책에 대한 예고편으로 보는데요. 좀 신기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전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얼굴과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진 드라마 같은 형식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AI 에이전트라는 것은 4가지의 큰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얘는 무한한 인내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떤 특정한 교수님이 어떤 특정한 과목을 가르치는 철학이라든지 학습을 시키는 방식 같은 것들이 전부 이제 학습되어 있는 일종의 챗GPT라고 보시면 됩니다. 챗GPT는 세상의 모든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답을 만들어주지만 이거는 딱 그 과목에 한정돼서 어떤 특정 교수님이 가르치는 내용에 한정돼서 만들어져 있는 에이전트인데요. 제가 교수님한테 24시간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에이전트는 교수님과 같은 입장에서 24시간 대답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요. 소크라테스식 문답이라는 건 뭐냐면 절대로 답을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계속 유도 신문을 해서, 신문은 아니고요. 유도해서 자기가 먼저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학생들은 이런 것들을 싫어하겠죠. 짜증이 나겠죠. 빨리 답부터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세 번째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보통 일대 다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학생들마다 학습하는 속도가 다르고 방식이 다른데 일방적으로 한 가지 방식으로 그것을 이끌어내려고 한다는 게 문제잖아요. 에이전트는 학생에 맞춰서 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예도 제가 가끔 드는데요. 어떤 학생이 되게 똘똘했는데 그날 밤 술을 많이 마시고 들어와서 에이전트를 킨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그 학생한테 시켰던 방식이 아니라 술 취해서 좀 느리게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다음이요. 네, 교수들도 마찬가지로 채점이나 행정 같은 것들은 에이전트한테 다 맡기고 자기는 학생들하고 직접 면담을 하거나 프로젝트 등과 같은 상호작용하는 거에 좀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예시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철학과 학생이 에세이를 써야 되는데요. 자유의지에 대한 에세이를 쓰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에이전트하고 대화를 하죠. 다음이요. 다음이요. 네. 그럼 처음에 이제 이런 숙제를 해야 돼요. 라고 하니까 그러면 엠마가 학생 이름인데요. 엠마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뭐 이러면서 이제 한참 대화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대화가 좀 무르익어 갑니다. 다음이요. 아, 그러네요. 그럼 제 선택은 사실 선택이라기보다 이미 결정된 거네요. 그랬더니 얘가 또 뭐라고 얘기를 해주죠. 조금 이제 얘기가 깊어지죠. 다음이요. 질문을 합니다. 아, 네. 그 상태에서 그럼 자유의지는 정말 없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에이전트는 대답을 해주면 안 되잖아요. 제가 답을 주는 대신 엠마 스스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다음 질문을 고민해 보세요. 라고 하면서 질문을 또 던집니다. 그래서 블라블라블라블라 잘 돼서 다음이요. 다음이요. 이제 제대로 잘 썼어요. 여기선 이제 제 상상인데 이렇게 제대로 이제 리포트를 쓰게 되면 이 학생은 선생을 만나고 싶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이고 많은 교수님들은 안 그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그거는 알 수 없는 거죠. 어쨌든 에세이를 제대로 쓴 학생은 선생님을 만나서 이게 맞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고요. 그랬더니 에이전트가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아, 너 잘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은 아예 없는데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이요. 네, 교수님들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전트한테 시킬 일들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은 교수의 최종 검토와 승인 후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간 교수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했는데 AI가 점점 교수님들의 역할을 대체한다는 우려를 가지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인간 교수들은 대면 상담이나 프로젝트 미팅, 그러니까 아까도 반복된 얘기인데요. 사람을 직접 만나야 되는 일은 인간 교수가 하고 그렇지 않은 일은 에이전트한테 맡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야 파탈이라는 학생이 보고서를 냈는데 그 보고서에 대한 강점과 약점을 AI가 파악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제안 피드백이라고 해서 마치 교수가 써준 것 같은, 교수가 얘기한 것 같은 그런 피드백을 주는 겁니다. 마야, 실험 진행과 관찰은 매우 훌륭했습니다. 블라블라블라. 전체적으로 B 플러스 수준의 보고서인데 수율 계산만 잘 수정하면 A가 가능해요. 이렇게 써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관점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주면 좋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야, 이거 속이는 거 아니야. 교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AI가 마치 교수인 척 흉내 내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뭐가 좋은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이요. 네, 교수님들에게는 새로운 정보가 생깁니다. 첫 번째요.
학생 활동들을 알 수 있어요. 누가 지금 에이전트를 쓰고 있는지, 얼마나 자주 쓰는지, 언제 주로 쓰는지.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한 질문이 뭐고, 공통적으로 어려워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수님들이 저한테 이거 왜 알아야 돼? 난 모르고 싶어. 이러는 교수님도 계시고, 아니까 되게 좋다고 하시는 교수님도 계셨어요. 다음이요. 개별 학생들의 질문 이력이나 학습 진도도 알 수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신호. 어떤 학생들은 에이전트를 안 쓰고 있다. 그러면 약간 우려가 되는 학생이고, 에이전트를 또 너무 많이 쓰고 있다. 너무 의존적인 학생이 되겠죠. 다음이요. 그래서 이것을 큰 대시보드 형태로 이렇게 제공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교수님은 마치 파일럿들이 계기판을 보듯이 저걸 보면서 어떤 학생한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부분을 학생들이 지금 어려워하고 있고, 어떤 부분들이 잘못 알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 내가 왜 알아야 돼? 라고 하는 교수님도 계시고, 이런 걸 아니까 1대1 교육의 효과가 있어서 좋다라고 하는 교수님도 있을 거라고 상상해 본 겁니다. 다음이요. 그 다음엔 이제 학과에 대한 얘기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은 다양한 과목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학과에 입학을 했기 때문에 그 학과에서 제공하는 커리큘럼을 벗어나려면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에이전트 도입 전에는 알렉스 데이비스라는 학생은 컴퓨터과학과 학생이니까 공대 수업을 100% 들어야 될 것이고, 소피 첸이라는 학생은 실용음악과 학생이니까 음대 수업을 주로 들어야겠죠. 근데 이 학생들에게 에이전트를 제공하고 원하는 과목을 마음껏 선택해서 해봐라 라고 했더니 이제 저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알렉스 데이비스라는 학생은 음악 쪽에 좀 관심이 있어서 AI 기반 작곡 플랫폼을 개발하게 되고, 소피 첸이라는 학생은 또 약간 컴퓨터 과학이나 심리학에 관심이 있어서 AI 화성 분석 도구 개발이라는 걸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 학생들은 예전에는 막혀 있어서 못하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 대신에 이제 그 컴퓨터 과학과 교수님이 개입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에이전트가 수업을 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이요. 그래서 학과를 없애고 심지어 이렇게 8가지의 역량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다음이요. 이건 예시입니다. 이거를 제가 생각했던 거는 2019년에 JC 모건이었나요? 그 미국의 큰 은행 CEO가 선언을 해요. 이제 더 이상 학위로 사람을 뽑지 않겠다. 그러면서 역량을 발표합니다. 이런 역량을 가진 학생들을 우리는 뽑겠다. 그리고 그 역량을 기르기 위한 커리큘럼까지 발표를 합니다. 그때 뭐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바로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그게 그렇게 크게 아마 반향을 일으키진 못했는데, 일단 대기업이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학과라는 게 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이요. 예를 들어서 사라 존슨이라는 학생이 1학년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지속 가능한 패션 브랜드 창업이 목표입니다. 그러면 무슨 과를 들어와야 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그 제시했던 8개의 역량 중에 어떤 역량들을 네가 가져야 되는지를 에이전트가 알려주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역량을 가지려면 어떤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고, 그 프로젝트는 이런 교수님들이 개입돼서 할 거야 라는 것까지 다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그 해당 교수님에게는 어떤 학생이 이런 프로젝트를 할 거고 이런 걸 목표로 하는 거야를 알려줍니다. 물론 지금의 학교 시스템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시스템도 없고 사람도 없죠. 하지만 AI 에이전트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클러스터를 조합합니다. 창의적 표현 35%, 사회혁신 25% 이런 식으로. 그리고 추천 프로젝트도 알려주고 교수까지 매칭을 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파트 1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학 교육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좀 해결해 보자는 거였는데요. 제가 책에 여러 가지 인용문들을, 교육과 관련된 인용문들을 넣어 놓았는데, 그 중에 이제 아인슈타인의 인용문을 많이 넣습니다. 이 책을 쓰면서 사실 아인슈타인의 인용문이 굉장히 저한테 영감을 많이 줬었는데요. 아인슈타인이 1936년에 뉴욕 주립대에서 한 연설 내용입니다. 대학 교육이 특별한 이유는 뭘까요?
지금 대학생들은 고등학교랑 거의 비슷한 환경에서 거의 비슷한 내용을 배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학 교육은 우리가 좀 특별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 이유가 성인이 되어서 받는 첫 번째 교육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제가 뭐냐면 학생과 교수와 학생의 간격이 멀어요. 왜냐하면 성인들이니까. 중고등학생들은 야단도 칠 수 있고, 물론 뭐 요즘에 잘못 야단 치면 큰일 나지만, 어쨌든 보호자가 있는 그런 미성년자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조금 더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대학 교육은 성인을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알아서 하겠지. 뭐 열심히 하시는 교수님들은 불러서 면담도 하자고 하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놔둬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대학 교육이 회복해야 되는 교육의 본질은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개인을 양성하는 거라는 아인슈타인의 말이 너무너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1대 다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면 1대1 교육을 통해서 독립된 개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담아 본 것이 이제 저희 책이었고요. 자, 이제 저희 책의 얘기는 이제 끝내고 교회에 대한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제목을 21세기, AI 시대엔 어떤 교회가 필요할까라고 붙여봤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교회의 미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교회의 미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교회가 필요할까? 다음이요. 제가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영상도 굉장히 많이 보고 자료도 많이 봤는데요. 한 가지 놀란 것은 이미 기독교는 AI를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시대, 그리고 역시 논쟁도 계속 같이 붙어 있는 그런 시대가 이미 되었다는 겁니다. 다음이요. 설교 준비나 여러 가지 목회에 있어서 AI를 계속 쓰고 계세요. 아니요, 아직이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목회자와 평신도 간의 인식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신학적, 윤리적 고민이 계속 붙어 있어요. 예를 들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한 자료조사까지는 쓰셔도 좋은데 설교문은 쓰시면 좀 안 되지 않아요? 라는 게 일반 신도들의 생각이라면 목사님들은 뭐 쓸 수도 있지.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제가 영상을 많이 준비했었는데 충돌이 일어나서 지금 못 봐서 뭐 이 PPT를 올려놓을 거기 때문에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 시골교회 목사님들의 사례가 나오는데 새벽 기도회부터 신방도 굉장히 많으시고 뭐 일주일에 기도를 뭐 굉장히 많은 기도를 하셔야 되고 설교도 짧은 설교를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AI가 도와주니까 부목사가 한 서너 명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런 목사님들이 설교문을 AI가 작성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게 맞는가? 이런 논쟁을 하고 있는 거죠. 뭐가 맞다는 게 아니라 논쟁 중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 김영민 장로님의 질문 중에 영성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AI를 통한 어떤 교류가 영성을 과연 더 증가시킬 수 있을까? 영성까지는 아니어도 상담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준비했던 영상 안에는 어떤 게 있냐면 어떤 여자분이 그러니까 챗GPT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GPT는 내 상황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담을 하고자 하면 나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깊숙이 얘기해 주면서 하나님이 마치 내 옆에 계신 것 같은 그런 코멘트를 계속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너의 문제를 이렇게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자기가 듣고 싶었던 얘기라는 거죠. 그 순간 눈물이 나고 뭔가 의지가 되더라. 그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성도에 대한 문제인데요. AI가 되니까 DIY라는 말 우리 가끔 쓰잖아요. Do it yourself. 그래서 자기가 뭔가 꾸며서 하는 건데 AI가 워낙 추천도 잘해주고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DIY로 하는 겁니다. 예배는 예를 들어 A라는 교회 예배가 난 괜찮더라. 설교는 B라는 목사님 설교가 괜찮더라. 찬양은 C라는 교회 찬양이 괜찮네. 이렇게 해서 조합해서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하기 좀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를 기피합니다. 굳이 사람들하고 섞일 필요가 없잖아요. 특히 요즘 MZ 세대들이 뭐 배달의 민족 같은 것들을 많이 쓰는 이유가 그 짧은 주문하는 전화도 하기 싫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되게 적합한 그런 신앙 형태가 DIY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다음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활용에 대한 목회자와 교인 사이의 인식의 차이를 한번 봤습니다. 이것은 2026년 목회 인사이트라는 그런 목회자들의 컨퍼런스가 있는데 그 자료가 떠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설교 예화나 자료 수입에 대해서는 목사님들은 93%면 거의 100%라고 볼 수 있겠죠. 모든 목사님들이 적절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신도들은 한 65% 정도가 적절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쭉 가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설교문 작성. 여기는 이제 50%가 안 되죠. 목사님들도 아직은 주저하시는 거예요. 설교문까지 AI가 작성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43% 정도의 목사님들은 적절하다고 하시고 신도들은 더 낮은 거죠. 35% 정도가 뭐 괜찮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다음이요. 제가 몇 가지 서비스들을 추천해주고 계셔서 한번 봤습니다. 첫 번째는 설교 기반 신앙활동 지원 AI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pastors.ai라는 서비스인데요. 여기다가 목사님 설교 유튜브 링크를 넣어주면 얘가 공유 가능한 페이지를 만들어주고 바이블 스터디 그 설교를 가지고 바이블 스터디 할 수 있는 그 자료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주중에 월화수목금 묵상할 수 있는 자료도 만들어주고 또 챗봇이 하나 뜹니다. 그럼 그 챗봇을 가지고 그 설교에 대해서만 질의응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 목사님 설교를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30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메일 주소를 남겨놓고 가시면 30분 후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랬더니 30분이 안 걸려서 이메일이 왔어요. 거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다 있어서 우리 교육부가 지금 소그룹 교재 만드느라고 애쓰는데 이거를 쓰면 그리고 어제도 저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이번 주 목사님 설교 나오면 꼭 저한테 알려주세요. 다음은요. 목사님들이 아예 이렇게 제목을 붙이셨습니다. 설교 AI 비서를 얻다. 다음이요. 이거는 summonspark.ai인데요.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보면 먼저 설교를 만들기 전에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와 연결된 영화를 추천해주고 복음성가를 추천해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예 설교를 작성하는 걸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SNS에 확산할 수 있는 컨텐츠로 만들어주고요. 마지막에 재미있는 도구라고 되어 있는 건 성경 퀴즈도 만들어주고 막 이렇게 그 정말 시골교회 목사님한테 너무 필요할 것 같은 그런 것들을 해줍니다. 다음이요. 그 다음에 이제 신도들한테 물었습니다. AI가 제공하는 컨텐츠 중에 가장 이용하고 싶은 게 뭐냐 했더니 상황에 맞는 묵상과 찬양 컨텐츠, 뭐 여러 가지 설교 추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실제로 미국에 다음이요. 라디오 프로그램인데요. Hope with God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기독교 방송이나 극동 방송에 해당하는 건데요. 저 맨 밑에 다음이요. 저 맨 밑에 플러스 버튼이 보이시잖아요. 저거를 누르면 역시 또 챗봇이 하나 뜹니다. 그래서 저를 위로해주는 그런 대화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방송국이니까 목사님 설교가 엄청 많을 거잖아요. 그 중에서 나한테 제일 지금 필요로 하는 설교를 줍니다. 그리고 또 기가 막힌 거는 기도문을 주는데요. 얘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할 수는 없지만 이 기도문으로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빵 터지는 거죠. 다음이요. 네, 요거는 그냥 여러분도 만드실 수 있는데요. GPT 안에 GPT 스토어라는 게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정보를 가진 GPT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소망 AI라고 되어 있는 건 소망교회의 새가족을 위한 챗봇인데요. 소망교회가 새가족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만으로 GPT를 만드는 거죠. 요거는 지금은 사라졌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수원성 교회는 아직도 있습니다. GPT 스토어에 들어가 보시면 수원성 교회라고 치시면 저게 떠요.
그러면 저거를 눌러보면 또는 질문을 하면 수원성교회가 새가족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들을 주게 돼 있죠. 지금 제가 새가족 교육에서 우리 교회에 대한 정보를 맡았는데 이거를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요. 네. 목사님들이나 신도들에게 교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분야가 어딜 것 같냐고 물었더니 전부 다 동일하게 대답하고 있는 게 행정 분야입니다. 다음요. 그래서 실제 글루 AI라는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 이거는 교족부 만드는 회사에서 개발한 거라고 합니다. 이 회사에서는 채팅도 할 수 있는데 그 채팅 안에는 이단들로부터 좀 자유로운 건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신앙 지식만을 채팅할 수 있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인들의 상태도 보여줍니다. 영적인 상태, 뭐 괜찮음, 뭐 이렇게 떠요. 뭘로 그걸 판단하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요. 그러면 교인들 중에서 영적 상태가 빨간색인 사람들도 표시가 됩니다. 나쁜가요? 좋은가요? 목사님께 여쭤보면 필요 없다고 하실 수도 있고 필요하다고 하실 수도 있겠죠. 지금은 논쟁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다음요. 제가 챗GPT에게 저는 이제 책을 쓸 때는 클로드를 많이 이용했는데요. 클로드는 이미지를 그려주질 않습니다. 챗GPT가 요새 이미지를 굉장히 잘 만들어주는데 챗GPT에게 제 책을 다 넣어주고 이거를 표현할 수 있는 그림 한 장을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다음요. 역시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는데요.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 목사님이고 그 앞에 팻말이 담임 목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의 모니터인 거죠. 왼쪽에는 24시간 목사님에게 들어오는 상담과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하루 일과가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제 모니터를 켜시면 밤새도록 목사님과 대화한 신도들의 기록이 뜨는 거예요. 괴로우시겠죠. 네. 그리고 오른쪽하고 밑에는 운영위원들입니다. 각 파트의 운영위원들이 지금 에이전트를 써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를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보시는 현황판 안에는 지금 주로 기도 제목이 어떤 것들이 뜨고 있는지, 그리고 긴급하게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군지 알려줍니다. 이거는 좋지 않을까요? 네.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에이전트를 활용했을 때 이런 정보를 가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에이전트를 대학에 활용하면 대학 교육이 바뀔 수 있다는 제가 희망이 있어서 썼는데 교회에도 도입하면 좋을까? 왠지 등골을 약간 샤하게 하는 찝찝함은 뭘까? 그 찝찝함이 뭔지를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다음요. 1966년에요. 1966년이면 제가 태어나던 해인데 AI가 막 시작될 무렵에 일라이자라는 챗봇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MIT 교수가 이것을 만들었는데요. 그 당시의 기술로는 지금처럼 뭐 LLM 기술은 없었으니까 그냥 규칙 기반으로 일종의 따라하기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저기 있는 것처럼 저는 나는 시험이 너무 걱정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왜 시험에 대해 걱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그 사람이 한 단어를 그대로 써서 다시 묻는 거예요. 저는 뭐 부모님과의 관계가 너무 어려워요. 왜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이렇게만 했는데 상담한 사람들이 뭔가 상담 효과가 있었다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신과 의사 흉내내기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제대로 흉내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물어보면 그 물어보는 걸 되치는 거죠. 저 너무 우울해요. 왜 우울하세요? 이렇게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라이저 효과라고 불렀어요. 다음이요. 그러면 아까 제 질문, 대학과 교회의 차이는 무엇인가? 어쨌든 대학이든 교회든 AI 에이전트는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교수의 흉내를 내는 거고요. 교회에서는 목사님의 흉내를 내는 거죠. 밤새도록 목사님은 주무시고 계실 텐데
저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걱정되는 내용을 목사님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대답을 해주시는 거죠. 그럼 저는 막 새벽 4시까지 목사님하고 실컷 대화를 나눴는데, 이게 교수님과 나눌 때는 괜찮았는데 교수님이 자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교수님이 직접 대답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나는 너무 편하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었는데, 왜 목사님하고 질문할 때는 목사님이 지금 주무실 거라는 생각 때문에 더 이상 대답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게 차이인 것 같아요. 교수들은 흉내내도 되고 오히려 흉내내는 교수가 더 편한데, 목사님은 흉내내는 목사님은 싫은 거죠. 교수님은 내가 실력이 모자랄수록 진짜 교수님 만나는 건 두렵잖아요. 그런데 신앙이 없을수록 진짜 목사님을 만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 문제만 만약에 해결이 된다면, 즉 우리가 비록 목사님의 흉내를 내고 있는 분이지만 목사님의 생각과 철학과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나에 대한 형편을 다 알고 계신 목사님과의 대화라면, 비록 흉내내고 있는 분하고의 대화도 괜찮다라고 만약에 생각이 든다면 아마 게임은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요. 아, 네. 그 전 단계로 한번 가주시겠어요? 네. 전 단계. 네,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흉내내기에 대한 수용 여부를 대학과 교회가 지금 다른데 이걸 만약에 같을 수 있다면, 그거는 사실 목회 생활이나 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생활에 큰 전기가 마련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할 건데요. AI 시대에 필요한 교회가 뭐니? 라고 물으면 챗GPT나 클로드가 막 열심히 대답해 줍니다. 그 대답을 제가 여기 옮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비록 그 대답이 같아지더라도 어떤 스토리가 있어서 우리가 이런 교회는 AI 시대에도 필요할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것을 좀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러다가 한 재밌는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다음이요. AD 1500년과 AD 1900년의 세계 10대 도시인데요. 다음이요. AD 1500년경이면 명나라 때인데요. 세계 10대 도시를 뽑아보니까 베이징이 1위고 항저우, 광저우, 난징해서 중국의 도시가 4개가 들어가 있고요. 유럽의 도시는 파리 하나입니다. 1500년의 세계의 상황인 거죠. 다음이요. 400년이 흐른 1900년의 세계 10대 도시는 전혀 다르죠. 런던이 1위고 뉴욕이 2위고 파리가 3위고, 동양에서는 도쿄가 처음으로 들어가고, 이상한 건 중국의 도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제가 갑자기 발견했다기보다는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보니 중국 정부가 이것과 관련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만들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400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파악하는 일을 해봤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네일 퍼거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이것과 관련된 언급이 있었습니다. 다음이요. 중국 사회과학 아카데미에 어떤 연구를 정부가 위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익명의 연구자가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17세기까지 중국에 뒤처져 있던 유럽이 어떻게 중국을 추월해서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는가 연구해라 라고 했고, 그 연구 결과가 처음에는 서양이 더 강한 총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 다음엔 더 나은 정치 체제, 민주주의죠.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엔 경제체제, 자본주의입니다. 에 주목했다. 그런데 지난 20년간 우리가 깨달은 것은 서양 문화의 핵심은 바로 종교, 즉 기독교라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익명의 연구자의 말이고 결과가 남아있는 것도 없고 아무 흔적도 없습니다. 당연히 없어졌겠죠. 만약에 이런 게 진짜로 있었다면 중국 정부가 이거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웠겠죠. 저도 이거를 기독교 세계관에 관련된 영상들을 보다가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형교회나 보수 쪽에서는 이걸 이제 중국 선교에 대한 어떤 그 좋은 근거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저희가 생각해 봐도 기독교가 어떤 역할을 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여기가 끝인데요. 뭐 조선왕조실록의 한 줄을 갖고도 뭐 큰 드라마를 만들기도 하니까 만약에 진짜로 이게 맞다면 뭔가 인디애나 존스 같은 사람이 하나 나타나서 유럽과 중국을 막 오가면서 이거를 좀 파헤치는 그런 드라마를 만들면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요. 다음이요. 기독교가 서구 부흥의 기반이 되었다는 근거는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적 신뢰를 만들어줬다든지 예를 들면 중국 사람들은 그거를 굉장히 어색해했대요. 중국인들은 가족이 아니면 믿지 않는 분위기였는데 서양 사람들은 보니까 같은 신을 믿는다는 이유로 서로 계약을 하고 신뢰하더라.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서구가 부흥하는 데 근거가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개인이라는 존재를 신 앞에 평등한 존재로 발견함으로써 민주주의가 가능했고, 노동윤리는 뭐 많이 아시는 거고, 법치라든지, 마지막에 이제 과학혁명 같은 경우도 창조주의 여러 섭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학 법칙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신의 뜻이다 라는 것이 기독교의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 5가지가 서구 부흥의 기반이 되었다는 근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그 훌륭한 정치제도인 민주주의와 경제제도인 자본주의의 엄마는 기독교다. 기독교가 대단하지 않는가. 이런 결론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다음이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지금 굉장히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위기가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뭐 다들 좀 다르게 알 수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위기는 위기인 거죠. 그러면 엄마의 입장은 뭘까요? 기독교로 인해서 만들어진 두 개의 좋은 정치제도와 경제제도가 위기라면 기독교는 제가 열심히 찾아봤더니 3가지 입장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다음이요. 기독교도 공모자야. 위기를 만든 책임이 있어. 탐욕적인 자본주의의 정당화와 불평등을 묵인했잖아. 이런 시각이 있고요. 2번째는 아니야, 피해자야. 기독교도 피해자야. 기독교 자체도 세속화와 소비주의의 피해자야. 마지막으로 3번째는 종교니까 뭐 피해자라든지 공모자라든지에서는 면제시켜 주겠지만 그래도 침묵했잖아.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저렇게 위기에 빠지는 동안 기독교는 조용하고 있지 않았어?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AI 시대가 되면 이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위기는 더욱 가속화되겠죠. 다음이요. 당연히 민주주의에는 더 위협적일 겁니다. 뭐 지금 얼마 전에도 선거가 끝났습니다만 딥페이크라고 해서 뭐 가짜 영상이 막 돌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확증 편향이라고 해서 사람들은 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기가 되게 어렵겠죠. 자본주의도 당연하죠. 뭐 빅테크들이 탐욕스럽다 이런 얘기는 많이 나오잖아요. AI 시대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AI하고의 대화를 원하고 지금 젊은 학생들은 AI하고 얼마든지 대화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기 때문에 사람과의 대화가 그렇게 궁하지 않아요. 하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도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다음이요. 네, 이제 비로소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시작될 것이라는 여러 철학자들의 전망인데 일찍이 이어령 선생께서 2017년에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AI 시대에 진짜 종교가 시작된다. 물론 뭐 그럼 여태까지는 가짜 종교인가?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뜻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정말 종교성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2번째는 다음이요. AI가 대체할 수 없는 것들을 발견해야 되는 시대가 됐다는 건데요. AI가 대체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진짜 경험, 부대낌의 공동체입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매주 비전팀이 열심히 논의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공동체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게 돼요. 어떤 공동체가 있어야지 될까요? 실제로 몸으로 부딪히는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도 보면
이제 실제 뭐 젊은 친구들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끌어안고 만져주고 악수하고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한 시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도덕적 재건. 그러니까 아까 침묵하고 있었던 기독교가 뭔가 좀 말해야 되지 않을까,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AI 시대에 어떤 교회가 필요할까?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제가 이제 소설 작가로서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표현을 좀 문학적으로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몸이 있는 교회입니다. 함께 밥 먹고 손잡고 눈물을 닦아주고 같은 공간에서 침묵하는 것. 두 번째는 빠름과 느림이 함께하는 교회. 이거는 이제 빠르고 똑똑하고 효율적인 부분은 AI가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기능적, 아까 조동진 집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AI를 어떻게 도구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죠. 느리고 천천히 기다림이라는 건 기도의 응답은 느리고,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는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가치가 좀 인정되는 그런 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소리를 가진 교회. 불평등이나 인간 존엄이나 AI 시대의 약자 문제가 굉장히 심해질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절한 방법으로, 무조건 소리를 내는 것이 정답은 아닐 테니까요. 적절한 방법으로 침묵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AI 시대에 필요한 교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꼭 지르 응답 이러니까 좀 그러긴 한데요. 제가 AI를 활용해서 많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도움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는 AI 활용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 큐티를 할 때 에스더 1장에 보면 3년째 되는 해에 아하수에르 왕은 180일을 잔치를 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목사님 아하수에르 왕은 왜 180일을 잔치를 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조금 그렇잖아요. 그럴 때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AI가 잘 가르쳐줘서 우리가 이래서 이랬구나라고 알 수 있어서 참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갑자기 흑백을 추억하다라는 책을 찾기 위해서 AI와 하루 종일 씨름을 했는데 결국 AI가 못 찾아냈어요. 그 책의 작가는 누구이고 내용은 어떻고 감성적이고 그 AI는 자꾸 내 생각을 끄집어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하루 종일 생각나는 걸 하나씩 말을 하면서 제목은 흑백만 기억하고 추억하다가 기억이 안 나는 것 때문에 제가 물은 거였거든요. 결국은 하루 종일 씨름만 하고 AI가 답을 못 얻었단 말이에요. 네. AI한테서. 그랬을 때 장준호 장로의 책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그 예스24의 장준호 장로 책에다 리뷰를 긍정적으로 썼지만 예. 겁납니다. 네, 그렇고 나서 AI에 대한 더 이렇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도 있지만 그 책을 읽고 났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계속 생각을 끄집어만 내다가 답을 안 줄 경우에는 또 어떡할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 책에 보면 AI 프리 위크라는 게 있어요. 너무 AI에 의존하면 안 되기 때문에 AI를 끊고 일주일을 살아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에 염정혜 권사님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으면 저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써봤을 것 같긴 해요. 하나에만 의존하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고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저 원래 이런 자리에 잘 안 일어나는데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일어났습니다.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에 몸이 있는 교회, 빠름과 느림이 공존하는 교회, 목소리가 있는 교회에 굉장히 공감하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AI가 해주는 말은 저희한테 많이 위로가 되는데 그 목소리가 목사님 수준의 같은 인간 대 인간으로서 목소리라고 한다면 저희가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나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게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아까 그 라디오에서 이야기하는 위로처럼 하나님의 목소리처럼 위로받을 때 이게 자꾸 AI 에이전트한테 가스라이팅 당하는 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는 굉장히 경계해야 되고 위로에 그쳐서 내가 그야말로 자율적인 인간이 되어야 되는데 자율적이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염려도 생겨서 제가 AI와 함께 나누는 시간이 어떨 때는 굉장히 걱정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장 AI 에이전트와 교회 아니면 나의 신앙생활과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러한 염려 이런 거에 대해서 장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AI 에이전트의 가장 큰 역할인데요. 저희가 그냥 챗GPT를 쓰면 얘가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할지를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에이전트를 만든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을 하라고 얘를 설계하는 거거든요. 그럼 바로 답을 주지 말고 무조건 소크라테스식으로 유도해야 돼 라고 하듯이 만약에 AI한테 상담자라든지 그런 기도문을 주는 역할을 하게 한다면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걸 규정해 주는 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8월인가요? 런던에서 있었던 교육 관련 굉장히 큰 학회에서 AI를 썼을 때 학습 효과에 대한 연구가 있었어요. 그 결과를 제가 봤더니 가장 최악이 그러니까 교사와 학생이 각각 AI를 마음껏 쓰는 경우로 돼 있더라고요. 교육적인 것이나 신앙적인 것은 반드시 그 일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대화를 해서 이런 AI를 상정하고 그 AI가 대답하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20일 동안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프랑스에서 어떤 가게 가서 물건을 사고 물건값이 20유로 50센트였는데 50유로짜리를 냈는데 이 점원이 계산기를 두드려서 거스름돈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암산으로 금방 나올 만한 숫자인데 가만 보니까 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계산기만 써왔기 때문에. 이제 AI를 쓰면서 제가 가끔 부딪히는 어떤 딜레마가 뭐냐면 예전에는 인터넷이 없을 때는 뭘 알고 싶으면 백과사전을 뒤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구글이나 네이버가 나오고 나서는 아까 장로님 얘기하신 대로 키워드를 쳐서 내가 찾아나가는 그런 과정이라도 있었는데 이 AI는 그냥 인스턴트로 그냥 답이 금방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 경험하지만 지금 스마트폰이 나온 이래로 전화번호는 본인 거하고 배우자 거 정도만 기억을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뇌가 좀 어느 방면으로는 퇴화돼 가고 있지 않느냐. 안 쓰니까. 그러니까 AI의 출현이 편리하긴 하지만 우리가 사고하고 찾는 노력을 하면서 쓰는 뇌가 이제 사용을 안 하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부작용. 그다음에 이제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그 다른 학문 분야 같으면 어떤 객관적인 답을 줄 수가 있는데, 팩트를 줄 수가 있는데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그 교파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소위 말해서 이단의 설명을 내놓을 수도 있고, 이런 우려가 또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게 막연하지만, 방법론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막연한 문제지만, 아까 얘기하신 AI Free Week 같은 개념으로 이게 그런 그 AI 에이전트 플랫폼을 만들 때 어느 정도 이렇게 이 제재 장치도 함께 걸어서 이게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AI가 대답을 안 해주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냐 같으면 이걸 AI에 물으면 금방 답이 나오는데, 적어도 아브라함이 구약 시대 사람이라는 거, 또 창세기를 봐야지 나온다는 거 정도는 아는 사람하고, 그런 지식이 전혀 필요 없어도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사람하고는 신앙 여정에 있어서 굉장한 결론적인 차이가 있지 않겠나 해서, 우리가 그 AI 에이전트를 활용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그걸 설계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 첫 번째 질문하셨던 거에 대해서는 이어령 박사님이 대답하신 게 있는데요. 지능의 평준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애가 똑똑해요라는 말은 이제 의미가 없고 우리 애 착해요. 그게 굉장히 큰 가치가 될 것이다. 물론 뭐 그분의 말이 100% 맞진 않겠지만 지능에 있어서는 사실은 뭐 뉴럴링크 같은 것도 나오잖아요. 이제 머리에다가 칩을 씌우는 시대가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능의 문제에 있어서는 진짜 평준화 시대가 오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무섭긴 하지만. 그러면 두 번째 얘기하신 것처럼 학습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제가 이제 그 책에는 다 표현을 못했지만 울산과기대가 이제 너무나 기쁘게도 제 책을 읽으시고 이대로 한번 해보시겠다고 해서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제도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과목 설계도 다시 해야 되고, 지금 학기 단위로 되어 있는 과목들을 어떻게 바꿀 거냐. 에이전트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교수님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예를 들면 지금 15주 정도를 배우는 게 한 학기인데 한 과목이 15주로 되어 있잖아요. 5주짜리 3개로 나눠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여러 가지 지금 우려되는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것이나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변화가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있을까요? 네. 그 일에 한 번 더 기회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그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강연을 했는데 그 강연에 비하면 이거 엑셀런트입니다. 그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보고 싶은 게요. 네. 그 제가 이제 전공하는 분야하고 관련되는 건데, 그 우리나라의 그 판례 중에 조금 그 특이한 게 있었습니다. 뭔가니 노인들이 많이 사는 그런 아파트에서 바로 앞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었습니다. 그 어린이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주말뿐이 아니라 아침 저녁에 그 시끄럽게 애들이 떠들고 이제 노는 소리 때문에 노인들이 굉장히 방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관계기관에 진정도 하고 여러 번 그걸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달라. 근데 결국은 그게 되질 않아가지고 이분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그 어린아이들 소리가 좀 우리들 잠자는데, 우리들이 조용히 사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법률적인 판단을 내달라. 그 판사가 나중에 최종 판단이 어떻게 나왔냐면, 어린이들의 떠드는 소리, 어린이들이 우는 소리는 자연의 소리다. 자연의 소리가 싫으시면은 정중하게 권고하건대 이사를 가십시오. 그런데 만일 AI한테 이제 요즘엔 이제 우리 법률 문제, 특히 뭐 조세 문제 그런 그 이슈에 대해서는 AI가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가들이나 변호사들이나 무슨 뭐 회계사나 이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잡에서 도태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 아까 말씀한 그런 판례처럼 AI한테 비슷한 그런 예로 질문을 한다면은 AI가 어떻게 추론할 것인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AI가 그 판사처럼 인간적인 그런 감성적인 그런 그런 판결이 있으니 너도 그렇게 해라 나올 것인지 이상하게 그런 판단을 AI가 할 정도까지가 될 것인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우리 그 장장로님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마도 AI의 레벨을 조절해서 인간적인 부분이나 감성을 좀 높여놓으면 장로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판결을 하는 AI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AI를 설계할 때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 판사는 좀 감성적이거나 아니면 인간적인 면을 좀 높이 평가하는 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숫자로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AI 같은 답변이었습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 네. 이제 감성을 적용해야 될지 아니면 좀 더 차갑게 판결을 해야 될지 자체를 판단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그걸 미리 조정한다는 이야기는 판결을 미리 조정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달리고 있을 때 그 트롤리 딜레마하고 비슷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당시에 결정하잖아요. 직진하면 아이들이 많이 죽고 핸들을 틀면 내가 죽는 상황에서는 그 상황에서 결정하는 건데 자율주행 자동차를 세팅할 때는 미리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야 보험료가 결정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더 기술적인 문제는 조한성 집사님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목사님의 질문으로 마지막 질문 생각합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특강을 마치도록 하고요. 방학 때 한번 특강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아요. 충분히 전달되니까요. 그래서 방학 때 혹시 듣고 싶은 주제나 이런 거 있다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운영이한테 알려주시면 그걸 반영해 가지고서 예? 오늘 운영회에서 결정을 할 텐데요. 아마 12일 혹은 19일 둘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서 10월, 예, 10월. 이것으로서 교토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